예, 이제 2부에서는 방산 수출과 관련해 민관 협력의 현장을 생생하게 들려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류영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님과 강은호 전 방위 사업총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이 방산 관련한 아주 현장에서 지금 이제 몸담고 계시는데요.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니까 미국 국방 전문지 디펜스 뉴스라고 있는데 거기서 선정한 세계 26위 방산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2022년에 폴란드 수출 성과가 꽤 컸잖아요. 네, 다 아시다시피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가장 인접국인데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구형 무기 체계들을 자위 반 타위 반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폴란드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믿지는 장사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오래된 낡은 구동구권 무기 체계를 이 기회에 최신의 서양의 무기 체계로 바꿀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본도 일부 들어가지만은 많은 돈을 미국이라든지 EU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저희들과 큰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요. 그쪽에서는 가장 고려했던 게 아마 납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냉전이 끝나고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방산 업체들이 공장을 셧다운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남북 관계가 계속 대치가 유지가 되면서 공장이라든지 군전력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제품들을 바로 생산해서 그쪽으로 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22년도 이후에 폴란드와 큰 계약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인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쨌든 폴란드에 큰 계약을 맺으신 게 K9 자주포죠. 네, K9과 천무 네, 두 가지입니다. 네. 일단 이게 K9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런 언론 보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봐서 관심들이 많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게 세계적으로 평가가 좋았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K9은 폴란드에는 2014년경에 저희가 120여 대를 이제 K9 자주포도 밑에 있는 셰시라고 부르는 차체 부분과 위에 포가 달려 있는 이제 포탑 부분이 있는데 크게 이 셰시 부분은 저희가 생산해서 폴란드에 120여 대를 수출을 했고 그쪽 폴란드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포탑 부분을 저희 차체에다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K9이라고 부르지 않고 크랩, KRAB라는 크랩 자주포로 불렀었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저희들이 폴란드에 나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해서 저희들이 신뢰를 쌓아왔었습니다. 이 방산 수출이라는 게 이게 특성상 이게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일단 고객 자체가 군이거나 이제 정부고 그다음에 수출하는 것 자체도 규제 대상이잖아요. 마음대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국 정부는 요즘 뜨고 있는 이 K방산 수출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나요? 아마 K9과 천무 수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없었다고 하면은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옆에서 이제 계신 강은호 총장님께서 더 자세한 내용 또 비밀스러운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은 저희 금융 지원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K9이 3조 2천억 정도 규모고요. 천무가 5조 500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한꺼번에 지불할 수 있는 계약 금액을 또는 선수금을 낼 수 있는 나라들은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 지원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수출입은행의 보증 및 차관, 그다음에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K9 천무뿐만이 아니고 카이의 FA50, 현대 로템의 K2 전차를 포함하는 네 가지 무기 체계에 대해서 정부의 금융 지원을 받아서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또 정부의 역할, 나머지 역할에 대해서는 아마 강원호 총장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강원호 전 방사청장님께서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이 K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에서 성과를 낼 때쯤에 방사청장님이셨어요. 예. 그래서 얘기 되게 궁금합니다. 우리 부사장님께서도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폴란드 사례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시장 개척 초기 단계부터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에 속한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시장 개척을 할 때 출발은 많은 경우가 기업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 정부 협력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정부 대 정부 간의 협력을 구체화시키는 부분도 많이 있고, 최종 계약의 경우에는 정부가 최소한 업소보로라도 참여해서 추가 사인을 해주는 경우도 많고 여타 지원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폴란드의 경우에는 최근 이루어진 그 수출 사례의 경우에는 정부가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 부사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14년도에 크랩 사업을 통해서 폴란드 군과 정부가 한국 위기책에 대한, 특히 K9 자주포 등을 비롯한 기갑 장비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돼서 관계가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 왔었는데, 제가 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21년 9월쯤에 아주 중요한 첩보 하나 들어왔어요. 네. 폴란드의 기갑 부대에서 장비를 전부 다 새롭게 구성하려고 한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가 나토에 가입했잖아요. 네. 그런데 무기 체계의 80~90%가 러시아제 무기예요. 한 10 내지 20%는 독일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80% 이상을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로부터 수리보석을 받을 수 없으니까 운용을 못하는 거고, 더 나은 장비로 교체하고 싶은 그 욕심이 생겼던 거고, 그 필요성이 생겼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제 그거는 간단히 우리 부사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과정에 첩보가 들어왔는데, 그 출장을 갈 때 통상적으로 저희 측이 혼자만 가지 아니하고 기업도 같이 갑니다. 그때 기업을 같이 가려고 접촉을 했는데 기업 입장에서 다른 시장에 주력하느라고 여력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방위사업청에 1급, 저희 청에 이제 제일 밑에 일하고 있던 1급 직원을 긴급하게 파견을 했고, 그 이후로 수십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과장급, 국장급, 1급 실장급, 1급 실장만 해도 폴란드 출장을 15번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22년 2월 초에 직접 방문해서 폴란드 국방장관, 그 다음에 최고위직들 접촉을 하고, 다시 5월 말에 폴란드 부하수작 그때 당시 국방장관이 한국에 방문해서 5월 30일 하루 종일 협상을 하고, 마지막 협상이 잘 돼서 소맥폭탄도 아주 즐겁게 잘 마시고 재밌는 일은 그때 네. 제 딴에는 폭탄 제조법도 많이 가르쳐줬습니다. 그렇죠. 폭탄주. 그렇죠. 네. K폭탄도 같이 수출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과정에 기업이 아주 능동적으로 같이 움직여줬어요. 정부와 기업 간의 협업이 접촉이 이루어진 직후부터 서로 정보 교환하고 한 팀이 되어서 움직여주고, 그리고 정부 최고위층도 같이 움직이는 덕에 그 대규모 방산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많은 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폴란드 대형 방산 협력이 이루어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 단계의 협상과 접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폴란드도 좀 더 급해지고 그 수량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마치 이제 우리 부사장님이 좋은 물건을 만드셨고, 또 우리 당시 청장님께서 진두지휘해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끄셨네요. 진두지휘 했다고 그러면 현장에서 50년간 일해왔던 우리 방산 현장을 지켜온 R&D 연구자와 네. 방산 기업의 분들한테 너무 제 성과를 뺏어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되고,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의 성과가 축적된 힘이 기회가 되니까 50년간의 축적된 힘이 발현이 되는 거죠. 그 발현이 기회가 되니까 우리 갖고 있는 그 잠재 능력이 워낙 커서 거의 폭발적으로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네. 이런 얘기를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서 갑자기 우리가 영업 활동을 좀 하긴 했지만 전쟁 이후에 했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이렇게 되지?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강청장한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 9월부터 이런 일이 진행이 되었다. 폴란드 그 얘기 대표단도 먼저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줬어요. 폴란드 대표단도 조용히 과장급 대표단, 국장급 대표단 이 대표단들이 21년 말까지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폴란드의 역사적 경험과 국민적 감정이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해요. 독일 등으로부터 외침을 너무 많이 당했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극복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자주국방하려고 하는 그 의지도 아주 같고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폴란드 실제 일을 결정하는 준 차관부급 공직자가 저한테 들려주는 얘기. 폴란드와 대한민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적대국이 될 수 없다. 떨어져 있어서 전쟁할 일이 없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네. 더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 신뢰성이 기술의 유형이 실적으로 이제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개발한 유형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고 오래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경우에는 세계 자주포 시장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기술력과 안정적인 제조업 능력이 증명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폴란드가 그걸 신뢰하고 접근한 겁니다. 우리 방사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영업사원 역할을 하셨네요. 근데 영업사원 얘기를 하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이 되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듣기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성과가 나타난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도 대통령 뵀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방 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하인드 커튼 뒤에서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었었고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은 5월경에 이제 방사청에서 주도해서 양국 간의 MOU가 국방부 간의 MOU가 거의 마련이 되었고요. 6월 말에 대통령님께서 유럽 순방하시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시면서 폴란드 두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고 7월 말에는 양국 간의 이제 양국이 아니죠. 저희 3개사와 폴란드 국방부 간의 프레임워크 컨트랙트 기본 계약이 맺어졌고요. 한 달 뒤인 8월 말에는 K9 자주포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고 2달 뒤인 10월 중순에는 천무 이제 1차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처럼 모든 일 겉으로 보이는 큰 일들은 대통령님의 세일즈 외교에서 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의 정부 역할이 꽤 큰 역할이 됐다 이렇게 네.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아무리 역할을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이행하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제 경쟁력이라든가 이 K방산의 장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장에서 느끼시거나 보시는 우리 K방산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K방산의 장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죠. 여러분 많은 분들은 뭐 QCD를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K방산의 장점을 세 가지 측면으로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은 한국 방산 기술의 기술력은 세계 한 9위 정도 수준인데 아마 유용 기자님도 비슷하게 설명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1위인 미국을 제외하면 그건 워낙 격차가 심하니까 2위부터 8위까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9위까지 큰 격차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다고 얘기하는 이스라엘이나 일본은 전혀 좀 논의 대상이 좀 다릅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방산 세계시장 나가지 못하고 미국과 협력하면서 특정 기술에서 무지하게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전 분야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고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도 완성된 무기체계보다 핵심 구성품 기술을 가지고 있지 군의 사이즈나 경제 사이즈로 완성된 무기체계를 갖지는 못해요. 이를테면 아이언돔이나 이런 정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의 격차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구위에 해당하는데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제조업 능력입니다. 방산이 자국 방산이 되려면 해외에서 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국내에서 생산해야 되잖아요. 제조업 능력은 어떤 의미에서 방산의 결정적인 요소의 하나인데 이 제조업 능력이 우리나라 세계 한 3, 4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제조업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내에 절대 형성되지 못합니다. 축적이 돼야 된다. 축적돼야 되고 3, 40년 동안 세계 시장에서 사활을 걸고 단순히 흥망성쇠한 그러니까 돈을 벌고가 아니라 사활을 걸어야 돼요. 사활을 걸고 경쟁을 통해서 습득되는 겁니다. 그 제조업 능력은 경영력도
경영 능력도 포함이 되고 기술 혁신 능력도 포함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세친 가성비를 갖춰줘야 되고 우리 방산 기업들이 그걸 갖추고 있습니다. 그 제조업 능력을 그대로. 이 두 가지 측면에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 방산 시장은 플레이어가 세 개거든요. 기술력을 개발하는 연구자들, 실제 그걸 구체화, 체화시키는 제조업 능력을 가진 기업, 여기에 수요자는 정부잖아요. 네. 모든 나라가 정부잖아요. 수요자와 공급자로만 구성된 일반 시장처럼 여기도 수요 공급으로 따지면 공급 측면에서 기술력과 제조업 능력, 여기에 수요자는 정부, 플레이어인 정부의 역할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일반인들이 수요자니까 통합된 결정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닐 수 있는데 정부라고 하는 단일의 수요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수요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산 육성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기 일관성을 갖춰줘야 되는데 한국 정부는 그 일관성을 잘 갖추고 있어요. 제조 능력의 기반, 30-40년 동안 육성된 철저한 제조 능력, 믿을 수 있는 품질, 거기에 어떤 가성비까지 갖춘 제조 능력, 이것이 기반이 우리 기업에 의해서 형성됐다. 그리고 일관된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기술력이 축적됐다. 이것이 한국 K방산이 지금 뜨고 있는 이유고 앞으로도 계속 뜰 거라고 예측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는 이제 방금 강 청장님이 QCD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초반에 하셨는데요. 딱 한 가지만 더 한다면은 신뢰. 그 이제 신뢰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 저희들은 군에서 운영하면서 수십 년 동안 운영하면서 문제가 없었던 그런 실전 운영 능력을 가진 신뢰. 두 번째는 회사에 대한 신뢰. 저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여 년 전 이상부터 K9 또 수년 전부터는 천무 등을 수출하면서 대외 고객으로부터 호평을 받는 그런 신뢰. 또 마지막 신뢰는 정부에 대한 신뢰. 저희들이 수출을 할 때 뭐 금융 지원이 되었던 저희들이 납품하겠다는 어떤 정부의 보증 이런 것들이 다 따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QCD 플러스 그런 세 가지 부분의 분야에 신뢰가 저희들이 가진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마지막 정부에 대한 신뢰라는 게 이제 외국 정부가 봤을 때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보증해 주는 건 한국 네. 정부는 확실히 보증을 해줄 것이다. 문제가 네, 생기더라도. 그것이 아마 이런 의미를 가질 겁니다. 이를테면 럭키드 마틴이나 보잉이나 BA나 다국적 기업으로서 세계적인 대방산 기업들의 경우에는 향후 30-40년 동안도 그 무기체계의 후속군 소전이 가능하다는 믿음은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가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대다수의 나라의 방산 기업들이 30-40년 동안 끊임없이 후속군 소전을 가능하게 할 거다라는 믿음을 해외 정부에 주지 못하면 믿지 못하잖아요. 한 무기체를 도입하면 최소 15년, 20년, 30년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보증을 30-40년 이후까지도 존속할 수 있는 한국 정부가 해주지 않으면 이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부 정책의 일관성, 방산 협력 외교의 정적은 정상 외교예요. 매 정부 그래왔고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그래왔고 그것도 윤석열 정부 초기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주신 것도 정말 고마운 일이고 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국내의 연구자들이나 기업에는 끊임없이 그대로 일 잘하면 정부가 끊임없이 구매해 줄 것이고 발전시키라는 메시지를 줘서 일하게 하는 모티브로 작용하고 해외 정부에는 한국 무기체계는 30-40년 후에도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정부 정책의 일관성 얘기해 주셨는데 마침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방위산업 관련된 특히 수출 쪽으로 전담과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산업부도 방위 산업 자체에 자기 독식하는 영역으로 접근하지 말고 장점을 살린 협업하는 영역으로 접근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 향후 기술 발전 추세를 보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을 보면 민의 기술 발전이 국방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면 산업 발전 전체를 총괄하는 산업부가 민의 기술 발전 분야를 방산 분야에 접목시키는 역할을 해주시고 방산 분야에서도 산업부와 협력을 통해서 국방 기술을 발전시키고 방산기업의 발전을 같이 도모한다면 K방산의 엄청난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해외 방산 수출을 할 때도 산업 협력의 많은 부분은 산업부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기업의 애로도 해결할 수 있는 영역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위사업청도 있고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도 이제 방산과를 만들어서 정부가 굉장히 진심인데 그리고 또 우리 기업에서는 굉장히 양질의 가성비 있는 좋은 그런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 저희가 이제 수출을 지금 잘 하고 있고 계속 더 잘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콜라보가 되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3, 4년 동안 우리가 축적해온 능력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술력과 우리 방산기업의 재정 능력,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정책 지금 5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해왔거든요. 이 어떤 신뢰성에 의해서 향후 3, 4년은 K방산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3, 4년 이후에도 이루어지게 할 것은 뭐겠는가?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현존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성능 개량돼야 됩니다. 거기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대표되는 AI나 로보틱스나 유무인 복합체계나 아니면 우주 관련 기술이 접목되어야 우리 무기체계의 활로가 더 뚫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윈이라는 어떤 협력 전략을 좀 더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단순한 방산 협력을 넘어서 네. 산업 협력으로까지 패키지화시켜서 발전시킨다면 어떤 면에서는 국가 대 국가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지요. 네. 그런 협력 전략을 산업부와 방위사업청 국방 분야가 같이 협업하는 길을 모색하고 찾아내야 시장도 확대되고 협력의 방향이나 내용도 더 깊이 있어지고 그러면 그렇게 개척된 시장은 끊임없이 우리와 협력하는 시장이 되죠. 모색할 방법들은 아주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국방부도 그렇고 산업통상자원부도 각각의 이제 방산 수출 전략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얼핏 보면은 중복인 게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좋은 협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길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게 국가 대 국가 협업이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가 방산의 협업을 통해서 그런 다른 분야로도 갈 수 있고 기본적인 속성을 말씀을 드리면 방산 협력은 일정 무기체계를 수입하는 국가는 수출하는 국가의 국가에 무엇을 의존하는 거냐면 자국의 안보를 일정 부분 의존하는 거예요. 자국 국민의 생명을 예를 들어서 무기체계에 수출하는 국가로부터 15%를 사오면 위기 시에 자국 국민의 생명을 15% 의존하는 겁니다. 네. 그 국가 대 국가의 협력의 속성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믿을 수 있는 나라한테만 당연하죠. 당연하죠. 수입을 하겠네요. 우리도 믿을 수 있는 나라하고 협력을 하지 그렇죠. 아무 나라한테 수출하는 건 아니죠. 그렇네요. 그렇죠. 네. 이게 아까 전 청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에는 방산에도 AI가 접목이 되고 있고 또 무인화, 드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 전장에서도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세계 유수의 기업들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의 한화에서는 또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접목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서 AI 기술을 적용한 무기 체계들을 시리즈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리온 스매시인데요. 아리온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마입니다. 그래서 Autonomous and Robotics Systems for Intelligent Off-Road Navigation이라고 해서 다목적 무인 차량인데요. 여기에는 AI하고 딥러닝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스스로 사람과 뭐 사물들, 차량들 이런 것들을 식별을 하고 추적을 하고 뭐 원격 운용이 되고 자동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소형 다목적 장비 수송 차량입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네. 일부 자율주행 기능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 한 대로 길을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웨이포인트 형태로 저희들이 이것을 22년 10월에 미국의 FCT라는 Foreign Comparative Test라는 해외 비교 성능 테스트 시험 장비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1년 뒤인 23년 12월에는 미국 현지에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가르쳐주고 미군들이 직접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미군들로부터 얻어냈고요.
지금 저희들은 그것을 이제 사업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미군들과 접촉 중에 있고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나오는 많은 제품에 아리온이 붙은 무기 체계들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리온 뭐 RCV-L 그러면 이것은 무인 수색 차량 경무인 수색 차량이 되겠죠. 자동으로 자율주행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은 앞으로 무기 추세 변화하는 무기 추세에 맞춰 가지고 AI, 딥러닝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나오고는 있는데 항상 뭐 잘 나오고 있어도 지금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느끼는 이 K 방산이 꼭 극복을 해야 될 과제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지금 현재 흐름, K방산 흐름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고려해야 할 사항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K방산이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찬사까지 들으면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생각지 않은 나라들로부터 기존의 방산 강대국으로부터 가혹한 검증과 견제가 들어올 것이다. 잘 나가는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거죠. 네. 정말 한국 K방산 한국 무기 체계가 위기 시, 위험 시, 비상 시에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증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쉽지 않은 검증이다. 왜냐하면 우리와 지형 조건, 기후 조건이 전혀 다른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또 고려할 사안이 우리의 방산 경쟁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유럽의 방산국들이 방산 재진흥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나토에 속했던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방산 육성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어요. 미국에 의존하는 통에.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당장에 독일부터 22년 6월인가 5월에 독일 총리가 124조 원인가를 방산 육성에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독일의 주요 방산 기업들이 대규모 시설 증량이 나오고 나면 그리고 나서 자국 국방에 채우고 나면 나머지 세계 시장에 나올 거 아닙니까? 가격이 무지하게 싸질 거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성비 경쟁력도 상당 부분 이제 다시 봐야 할 부분도 생긴다. 즉 가혹한 검증에 실패하면 한 번에 무너져 버릴 것이고 그거에 통과하더라도 가성비 측면에서 비슷해져 버리면 쉽지 않은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전 첫 번째 K방산 자체를 브랜드화 시켜야 된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가혹한 검증에 대비해서 기업 혼자한테만 맡기면 안 됩니다. 그 나라에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세층 애프터 서비스, 후속 군수 지원체를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거를 수출한 기업한테만 맡기면 해결하지 못할 사안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그 군과 접촉을 해야 되고 애로를 실지 알아야 되는데 운용 체계도 다 알아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정부가 협정을 해줘야 되고 그 협력 과정에서 실제 한 팀이 되어서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유럽 주요 방산 기업들의 새로운 진출, 여기에 대비한 신시장 개척도 같이 해줘야 되고 끊임없는 유인 협력 전략을 지속적으로 기존 협력국가와도 갖춰져서 견고한 협력 관계를 더 굳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K방산 브랜드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또 해야 할 것이 뭐냐? 국격 있는 방해사업 육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무기를 팔아서 돈 벌고 먹고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무역국가예요. 네. 일반 상품의 무역이 활성화돼야 돼요. 무기만이 파는 나라로 알려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의 무기 체계를 수출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평화를 지키는 평화 수출국이다. 이렇게 여겨져야 된다는 전쟁 뜻입니다. 억지, 평화 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평화 지킴이 산업으로서 국내에서 확실한 가치 철학식을 형성을 하고 일하는 방식도 가이드라인으로 작용이 돼야 돼요. 이를테면 살상 무기보다는 비살상 무기, 대량 살상 무기보다는 정밀 무기. 이게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시키거나 전쟁 자체를 억제시켜버리거나 이런 식의 기술 개발. 이것이 더 어려울 수 있고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들어도 그렇게 투입해서 한국의 방산은 평화지킴이 산업이다.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방산 세계 지적 시장에서 그렇게 활동을 해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의 무기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줘야 이게 진정한 K방산의 브랜드가 아닌가. 그것이 한국 방산 발전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방 청장이 말씀하신 앞쪽 부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앞으로 대비해야 될 것은 기술의 혁신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방 청장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K9이나 천무 이런 것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가격은 비싸지만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산 무기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곳 있어요. 그다음에 또 후발주자인 예를 들면 중국까지 들면은 그런 나라들은 또 아주 유사한 제품을 아주 저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호황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호응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하이테크를 가진 나라들과 어떻게 그런 기술 격차를 줄일 것이냐. 여기는 이제 R&D 투자라든지 정부, 기업, 군, 일체가 되어 가지고 R&D 기술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저희들보다 후발주자들과는 어떻게 또 경쟁해서 이길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신기술을 적용을 해서 예를 들면 3D 프린팅, 로보틱스, AI, 양자 컴퓨터 요즘 나오는 모든 그런 신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후발주자들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고 앞서 나가는 사람과 기술 격차를 줄이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방해사업총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브랜드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렇죠? 이게 피를 먹는 그런 산업이 아니고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산업을 키운다라는 브랜드 이미지 갖고 와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 혁신 그것도 일반 산업에서도 되게 중요한 경쟁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토크였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정말 살아있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기업에서 실제 이 K방산의 지금 그런 성장을 이끌고 계신 두 분의 말씀을 들어서 너무 또 이게 정말 우리 PD님이 제어 안 했으면 정말 몇 시간 동안 녹화를 할 뻔한 정말 하실 말씀이 많은 살아있는 얘기를 들어서 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통상TV가 또 큰일을 하나 했죠. 우리 또 부사장님의 그동안의 수수께끼를 또 풀어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네. 두 분끼리도 못 나눴던 얘기를 또 여기서 하시게 됐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우리 통상TV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영광입니다. 더불어서 멋진 질문 쉽게 해주신 두 분의 사회자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방산 수출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산 기업과 방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하고 끊임없이 제조업 능력을 키워서 이 나라 안보도 지켜내고 더불어서 그 개발된 기술로 민수시장의 지배력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일일비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박수 쳐주시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이렇게 현장의 얘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통상TV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SNS에서는 대한민국 독수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머리 독수리가 아닌 점에 유의해서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할 얘기를 미리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